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도 쑤시고 무릎 통증 이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또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이때 이 처방받는 우리 진통소염제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기전인데, 이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혈행장애, 피를 맑게 해준다 등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는 들깨에 관절염과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이에요. 이 들깨 100g에는 약 한 390ml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이러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처럼 칼슘의 흡수도 많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발생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골절로 인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골다공증 관리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인 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거는 들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이 60% 정도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를 시키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 이 DHA가 우리의 기억력도 높여주는 데 도움 주고 또 학습 능력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 DHA는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보시면 이 EPA보다는 DH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들깨가 뇌신경이나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한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듯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건데,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거예요. 이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 100g에는 약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대변도 무르게 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또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멈추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약국 가면 이거와 비슷한 비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에 약 100g에는 철분이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시금치보다도 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은 이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류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 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 기간 또한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이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척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요. 그리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것만 얇은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돌이나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 또 이거를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또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살짝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 작업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건조시키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서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직 건조가 5분 정도면 건조는 덜 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가 있죠.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도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채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높이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만 했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흡수되고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몸속에서 음식이 부패가 돼요. 그에 반해 흰 쌀밥은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잡곡밥보다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지만 혈당에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밥 지을 때 넣기만 하면 집에 있는 밥솥으로도 혈당과 칼로리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밥 지을 때 넣으면 당뇨와 비만 관리에 좋은 첫 번째 재료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밥 지을 때 이것 한 스푼 넣으면 혈당이 잡히고,
뱃살이 무섭게 빠집니다. 따끈한 쌀밥에 맛있는 김치 한 조각, 보글보글 된장찌개 한 소끔 끓여서 먹는 저녁은 우리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줍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비만으로 인해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쌀밥을 마음 놓고 먹기가 쉽지 않죠. 잡곡밥이 혈당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현미밥을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건강상 아주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잘못 드시게 되면 복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혈당을 높이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고만 했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음식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어야 흡수되고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몸속에서 음식이 부패가 돼요. 현미의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성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 안에서 이 아밀라제는 침에서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꼭꼭 오래 씹어서 먹어야 독이 되지 않고 제대로 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이를 돌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천천히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진짜 아니에요. 저도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급하게 빨리 또 어디를 가야 되고 빠르게 드시는 게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다면 더욱 어려워요, 그게. 근데 거친 식감과 소화불량 때문에 잡곡밥도 멀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그에 반해 흰 쌀밥은 쫀득쫀득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잡곡밥보다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지만 혈당에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쌀밥을 아예 제한하시는 경우도 탁 끊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없이 흰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저당밥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수화물을 50% 넘게나 줄여줘서 탄수화물에 있는 과다 섭취를 조절해주는 신기한 밥솥이에요. 요술밥솥 같죠? 밥을 짓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당뇨나 체중 관리를 위해서 구입하고 싶다가도 나 기존에 뭐 비싼 거 하나, 밥 잘 되는 거 하나 샀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당밥솥 없이도 이것을 밥 지을 때 넣기만 하면 집에 있는 밥솥으로도 혈당과 칼로리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밥 지을 때 넣으면 당뇨와 비만 관리에 좋은 첫 번째 재료는 식초입니다. 탄수화물은 이 혈당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 경우에는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탄수화물만 넣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 현미밥과 흑미밥이 흰 쌀밥보다는 탄수화물 함량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함량보다는 우리 몸에 얼만큼 그게 더 흡수가 더 되느냐,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접하고 먹는 영양제도 예를 들면 같은 비타민 B군 영양제라고 하더라도 흡수가 잘 되는 활성형 형태의 형태가 있고 일반적인 형태의 비타민 B군이 있어요. 흡수율이 어떤 약이든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현미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함량은 높지만 포도당이 잘 쪼개지지 않아서 몸에 흡수가 되는 당 성분이 높지 않고 흡수가 잘 안 되면 마찬가지로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분해가 덜 되게 만드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쌀을 씻을 때 우리가 식초물에 잠깐 불려놨다가 헹궈서 밥을 짓거나 취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넣어서 밥을 짓게 되면 밥맛도 더 좋아지고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아세트산은 식초에서 느껴지는 그 신맛의 주성분으로 소화 과정에서의 그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도 늦추고 장에서 포도당이 역으로 흡수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혈액 속에 들어오는 포도당의 양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아세트산은 우리 소화 과정에서 배출 속도를 늦춰줘 오히려 더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주고 지방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혹시 집에 식초가 없어? 나 집에 식초 없는데? 식초가 없다면 밥 지을 때 기름을 넣어보세요. 느낌상 기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당뇨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한 의외의 조합이죠. 원래 혈당을 낮추는 조리법의 원조가 코코넛 오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코넛 오일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또 꾸준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또 오일 풀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오일 풀링이란
거는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양치도 하지 않는 거죠. 양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이를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내는 방법으로 그 입안에 생기는 독소도 제거하고 디톡스 효과까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에요. 밥을 지을 때 꼭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유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왜 밥에 기름을 넣으면 칼로리가 낮아질까요? 그 이유는 기름과 밥에 있는 전분이 만나면 전분의 분자들이 더 단단해져서 저항성 전분이란 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저항성 전분이란 우리 소화 효소에 반응하지 않고 포도당으로도 분해되지 못해서 신체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몸이 밥을 식이섬유처럼 인지하게 되는 거죠. 밥을 지으실 때 1인분 기준에 기름 한 약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저당밥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의 꿀팁, 이 저당밥의 칼로리를 더 낮춰줄 수 있는 보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냉장 보관입니다. 요즘 1인 가구, 핵가족들이 많다 보니 그때그때 막 밥을 지어 먹기보다는 퇴근하고 나 빨리 밥 먹어서 빨리 TV 봐야지, 빨리 밥 먹고 숙제해야지, 일해야지, 빨리 밥 먹고 쉬어야지,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냉동밥이나 즉석밥이나 이런 것도 많이들 애용하시고 대중화가 돼 있잖아요. 이젠 밥을 직접 한번 만들어서 냉장 보관해 보세요. 이 저항성 전분이 생긴 밥을 냉장고에 12시간 보관했을 때 칼로리는 60%나 떨어지고 저항성 전분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정말 많이 증가했네요. 그럼 혹시 냉동밥을 만들 수는 없나? 갓 지은 밥을 냉동 용기에 덜어서 냉장고에 최소 6시간 정도 두었다가 냉동실로 옮겨주면은 이 저항성 정분이 살아있는 건강한 밥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따뜻한 밥을 바로 냉동실에 넣게 되면 이 전분 주변에 따뜻한 밥이 모락모락 김이 나죠. 이 수분이 얼어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저항성 전분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먼저 6시간 동안 한 다음에 밥을 충분히 식혀준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게 꿀팁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이 가장 잘 만들어지는 온도가 냉장실 온도이고, 한번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차거나 얼려있는 밥을 데워 먹을 때도 상관없이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칼로리가 낮은 밥이라고 꼭꼭 씹어 먹지 못하거나 굉장히 급하게 드신다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되겠죠. 각종 잡곡밥들은 식감도 굉장히 거칠고 꺼끌꺼끌하고 좀 오래 씹어 먹게 되지만, 갓 지은 그 흰 쌀밥은 목 넘김도 부드럽잖아요. 그냥 꿀떡꿀떡 삼키기도 쉽고. 근데 이럴 때 한번 통들깨를 넣어보세요. 통들깨를 이 잘게 부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가 이물감이 있으니까 더 오래 씹게 되고, 혈당 조절과 비만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들깨를 씹으면서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일품인 통들깨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과 루테올린,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오메가3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루테올린과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또 긍정적인 영향도 같이 미쳐요. 이 들깨를 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가공되지 않은 생들깨를 통으로 구입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갈아서 사용하시고, 이 산패된 지방은 몸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 들기름도 가장 적은 양을 구입하셔서 빨리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당뇨와 우리 비만 관리에 도움되는 통들깨밥 짓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통들깨를 고운 체에 받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살살살살 씻어서 1인분 기준으로 한 스푼에서 한 2스푼 정도 넣고 밥을 지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카레 자주 끓여 드세요? 각종 야채, 고기를 넣고 버글버글 끓여내면 다른 반찬 없이도 카레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들어간 든든한 한 끼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좋은데,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카레의 주성분이 강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인도나 태국과 같은 데서 향신료도 많이 쓰이는데 강황에는 좋은 효능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질병이나 우리 몸에 염증 같은 게 생기면은 강황가루 같은 걸로 차를 끓여 먹기도 하는데, 요새는 이 강황에 들어있는 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염증도 잡아주고 세포의 노화도 줄여주고 해서 이 커큐민으로 만든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커큐민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실 때는 일반적으로는 커큐민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커큐민 드실 때는 흡수율이 좋은 커큐민을 드시는 게 첫 번째고, 이 커큐민 흡수율 때문에 특수한 공법을 통해서 흡수율을 높여서 나온 원료나 임상실험 결과가 있는 원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원료들이 들어있는 커큐민 영양제를 선택하시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또 당뇨
예방과 개선에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240명 정도의 환자가 이 커큐민을 적정 용량 9개월 정도 섭취를 했을 때 당뇨병 진행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밥 지으실 때 쌀 한 컵당 우리 강황가루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서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소화도 도울 수 있어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강황밥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나 식초도 없어, 기름도 없어, 동들깨 강황가루 다 없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소주는 있으신가요? 없으시더라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돼요. 소주. 밥 지을 때 넣기만 해도 밥맛뿐만 아니라 건강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이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게 되면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생수로 밥을 지을 때보다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늘어난다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자, 이 현미밥은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섬유질, 비타민 이런 게 풍부해서 건강상의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칠고 딱딱한 식감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럴 때 우리 소주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을 때는 생수보다 끓는 점이 낮아서 더 일찍 끓어요. 그리고 또 오래 끓기 때문에 식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항산화 영양소도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소주밥을 먹으면 내가 밥만 먹었는데 알딸딸하고 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단순한 궁금증도.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알코올은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끓는 과정에서 모두 다 날아가고 알코올 향도 전혀 나지 않으니 밥 지으실 때 우리 소주 한 잔으로 건강까지 한번 챙겨보세요. 소주밥 짓는 방법은 2인분 기준의 생수와 소주 2잔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오늘은 그럼 집에 남아있던 소주로 당뇨와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맛있는 밥 지어서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속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제가 바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감소증 예방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은 우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알고 계시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소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도 더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예요. 이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뭐가 관계가 있어? 뭐가 연관이 있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세포 그리고 장기뿐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우리 전투부대예요. 주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쳐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쉽게 말해 먹이로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모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에요.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콩류, 견과류 등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나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병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라겐은 주로 단백질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 여기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 피부 건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대요. 이런 골다공증이 조용한 뼈도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해서 고관절, 척추, 손목 여러 가지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이 단백질도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같이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기억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시키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거나 나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촛불을 태우거나 흔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타면 곱슬곱슬하게 금방 타고 약간 돼지 비린내 아니면 뭐 탄내, 지방 탄내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영양제의 대부분이 맥주 효모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 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돼요. 또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가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 또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고 하는데